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권력자 주변의 비선출 권력. 우리가 보통 이제 네. 대통령 친척이나 예. 측근 실세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네. 오늘 좀 이 이야기를 아무래도 영부인 김건희 여사 그렇습니다. 관련 이야기를 좀 네. 많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얘기 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방문했어요. 네. 체코 언론인 블레스크가 김건희 여사를 다루는 게 사기꾼이라는 표현까지 썼다가 나중에 네, 삭제를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네. 교수님은? 일단 그 일국의 국가 원수의 영부인을 또 자국 방문 중에 그렇게 비속어로 폄훼했다는 게 참 그러니까 큰 결례죠. 네. 네, 그래서 아주 비상식적인 경우였고요. 근데 그것과는 또 별개로 문제 기사에 한국 국내에서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김건희 여사 관련된 많은 이슈가 상세히 보도된 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이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근데 블레스크 말고 해외 언론이 그렇게 많이 보도했어요? 예, 제가 미국하고 유럽 또 아시아의 신문 방송사들을 매일 체크를 하거든요. 오, 네, 간간히 눈에 띄어졌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번에 그러면 그 눈에 띄었다는 게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나라를 방문하는 이벤트가 없는데도 보도가 나옵니까? 별도의 김건희 여사를 토픽으로 한 기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런 게 간간히 눈에 띄었는데, 예. 그래도 이번에 이제 체코 하면 한국하고는 조금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런데도 이렇게 상세히 보도가 돼서 제가 좀 한번 찾아봤어요. 이번 기회에. 그래서 미국, 유럽 또 동아시아 쪽에 주요 일간지, 주간지 방송사들의 다 검색 기능이 있으니까 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예. 현재까지 기간 설정해서 좀 체계적으로 찾아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요? 대다수의 유수 언론들이 김건희 여사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룬 기사를 꾸준히 그리고 상당한 지면과 시간을 할애해서 보도해 왔다는 사실을 이번에 제가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특별한 그래서- 이벤트가 없는데도 보도를 한다? 네, 바로 그 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의 총선에 관한 보도라든지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디 방문을 하시는 이런 가운데 뭐 이런 논란도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타이틀이 그 자체가 어떤 First Lady 단독 기사거리가 돼서 단독 기사거리로 또 이제 특집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방송사로 영국의 뭐 다들 아시는 BBC, 미국에서는 CNN뿐만 아니라 MBC나 공영방송 NPR, 예, NPR이라고 네, 있죠. 그리고 경제방송 블룸버그 다들 아시죠? 예. 다 김건희 여사 디올백 스캔들 별도로 보도를 했고요. 다들 아시는 세계적인 주간지 타임지 있지 않습니까? 또 독일 슈피겔 이런 데서는 올해만 여러 차례 계속 추적 보도를 했습니다. 추적 보도까지. 네, 추적 보도를 그러니까 어떻게 이 상황이 지금 진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도를 했고 그리고 일간지뿐만 아니라 경제 매체인 이코노미스트, 파이낸셜 타임스 예. 그리고 외교 매거진이죠, The Diplomat 이런 데서도 김건희 여사 특집 기사가 계속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물론 이제 다룬 내용은 국내에서 논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고. 다룬 내용이 흥미로웠는데요. 어디에 초점을 맞췄는지를 보면 김건희 여사의 이 디올백 스캔들 이게 불거져 나오면서부터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요? 네, 말하자면 해외 언론이 관심을 갖게 된 결정적 계기. 결정적 계기죠. 올해 초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대통령 당선 이전에 뭐 저희 뭐 표절 논란이라든지 뭐 주가 조작, 네. 뭐 탈세 등등 이런 것들은 보도가 안 되고 있다가 당선 이후에 이제 사건인 거죠. 이걸 정치적 부패로 명명을 다들 하더라고요. 네, 커럽션 스캔들로 명명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이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함께 보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부패 문제 이 프레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그 독일 주간지 슈피겔 네, 많이들 보는 거죠. 올해 7월 21일자 네, 기사에 김건희 여사 기사인데요. 네. 상단 사진 밑에 따옴표를 하고요. 이걸 자꾸 왜 사오세요? 예. 아무 설명 없이 이것만 나와 있습니다. 멘토잖아요. 네네. 네, 그 녹화 영상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게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의미 해석 부분에서 가디언지, 네. 영국의 일간지 올해 1월에 디올백 첫 보도를 할 때
이거를 정치 위기, 권력 남용으로 해석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기사가 되게 재밌었는데 표현이 복잡한 K 드라마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현실의 정치 위기다. 이렇게 하면서 한국에서 권력 남용은 그냥 웃을 얘기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걸로 탄핵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후에 점점 더 커질 이슈다라고 예견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해외 언론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블레스크만이 문제가 아니었군요. 네, 네, 저도 이번에 처음 확인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일본에서 좀 얘기를 좀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의 주제가 이제 권력자 주변의 비선출 권력의 스캔들 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비선출 권력이라는 게 권력자하고 가깝다라는 이유로 사실상 상당한 힘을 행사를 하는데 그게 네. 부패나 이런 걸로 연결이 되는 경우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른 민주주의 국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뭐 다 아니까 네.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까? 종종은 아니지만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뭐 발전된 민주주의 사회라는 곳에서도 정치 지도자의 스캔들이 많이 있는 건 저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부패 스캔들이나 뭐 불륜 스캔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치 지도자 가족의 스캔들도 간혹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어나고 또 상당한 정치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는데 사실 다 아시는 얘기인데 제가 좀 상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베 전 총리 부인 기억이 바로 나실 거예요. 네, 그 사학재단 모리토모 학원 사건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 아베 전 총리 부인이 관계하는 그 사학재단의 국유지를 헐값에 넘기려고 공문서 조작 이런 것들을 한 혐의가 있어서요. 당시 학원 이사장 또 재무성 관료 또 해당 지방 재무국 공무원들, 참의원, 중의원에 다 출석해서 전부 다 신문 받았고요. 나중에 국회 요청으로 감사도 하고요. 검찰 수사까지 들어가서 비리 사실 다 확인되고 여러 관련자들이 유죄 선고 받아서 그 실제 영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베 총리 지지율이 20%대까지 추락을 하고요. 정권 퇴진 운동도 일본에서 아주 예외적이죠. 일본에서 이런 게 잘 안 일어나는데 거세게 일어났고요. 또 그 유럽에서도 스페인의 현재 총리입니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인데 그 부인인 베고니아 고메스라는 부인이 있어요. 그 기업 활동을 하시고 하는데 부패 혐의로 야당인 그 이 총리가 사회노동당 소속인데요. 야당 그 극우 정당들의 집요한 공격과 이런 것들로 결국은 이제 검찰 조사받고 법정 공방까지 가서요. 올해 봄에 총리가 이 혐의는 극구 부인을 했으나 국가를 위해서 내가 총리 사임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하고 있긴 한데 사임까지는 아직 안 했는데 네네 재판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큰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그 가족 부패 문제가 조사 자체를 받지 않고 일종의 치해법권에 놓이는 경우는 민주주의 나라들에서는 없습니다. 거의 없다. 예, 그래서 독재 국가에서나 예를 들면 그 권위주의 국가 튀르키예, 튀르키예 총리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 부패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둘째 아들인 빌랄 에르도안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청년 재단 뭐 저희 과거에 최순실 씨 K 스포츠 재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재단을 설립을 해서 자기 부패를 위한 조직 기반으로 활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 지자체, 여당의 고위공직자나 그 정치인들의 추천에 개입을 하고요. 이런 게 있는데 수사를 안 받아요. 네, 그렇게 이제 2013년인가 지금 거의 10년 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평행국가란 말이 있습니다. 평행국가. 네, 평행국가란 말이 뭐냐면 공식적으로 권한을 갖는 국가가 있고 그다음에 선출되지도 않았고 공적인 권위도 없지만 사실은 또 하나의 국가가 있다. 누구냐? 대통령 가족들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난을 계속하는데 심지어는 이제 최근에 봐서는 미국, 스웨덴 같은 외국 정부들까지도 자신들이 관계하는 튀르키예 관련된 정부 인사나 기업들이 이 가족들이 꽂은 인사들이 아닌지 자체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만큼 이제 외교적인 신뢰 하락으로까지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문제가 누적된 상태로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 국가로 한정을 한다면 그래도 이제 뭐 검찰 수사나 네. 수사 당국의 수사까지는 진행이 된다. 법정까지 가죠. 근데 결국은. 학문적으로는 제가 지금 민주주의 국가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네.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국가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그렇습니다. 네. 왜 이게 사전에 제어가 되지 못하고 발생하느냐의 문제가 사실은 탐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예방적 차원에서 참 여러 가지 또 조처들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고위공직자 관련된 굉장히 광범위한 그 사전적인 시스템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뭐 형식적으로 뭐 특별감찰관 이런 게 있긴 그럼요. 있죠. 네, 부패 방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들도 감시 기관들도 있고요. 네. 뭐 모니터링의 체계가 있죠. 근데 음. 문제는 그게 작동하느냐가 그 그렇죠.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고위공직자의 그 임명 과정이나 내지는 고위공직자의 주변 가족들에 대해서 이런 시스템들이 대다수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작동을 합니다. 네, 작동을 하기 때문에 간혹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다란 정치적인 파문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 경우에 좀 이례적인 면이 있다면요. 지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예방이 되거나 발생을 하더라도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정치적인 데미지는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유지가 되죠. 네, 사법 절차를 밟는 거고요. 반면에 독재 국가에서는 효과적으로 억압이 됩니다. 네, 그렇죠.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그래서 그렇죠. 정권이 그런 식으로 유지가 돼요. 그렇죠. 네, 근데 한국 경우는 큰 틀에서 민주주의와 법치가 유지되는 사회입니다. 네, 그런 사회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새로운 이슈들이 발생을 하는데 해결되지 않은 채로 누적되고 있다라는 인상을 제가 많이 받게 되고요. 일전에 이제 교수님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체제는 작동을 하는데 독재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그런 옛날에 요소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진단을 하신 바인데 그 네. 하나의 증거가 이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증거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네, 큰 틀에서 봤을 때 한국이 민주주의가 지금 부분적으로만 민주주의다라고 분류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민주주의가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우려할 만한 여러 측면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걸 한번 떼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졌어요. 네. 근데 뭐 이제 여러 가지 격가지는 쳐내고 핵심적인 것은 아니 민간인 최순실이 네. 어떻게 국정에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네. 가장 핵심적인 문제죠. 큰 충격을 줬죠.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또 하나 불거진 게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네네. 이거는 지금 같은 카테고리에 놓고 비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현재는 뭐 일단 사안이 불거진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고요. 여러 가지 의혹 차원이기 때문에 뭐 어느 사실관계도 확정된 건 없는데 네. 만약에 이중 일부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라는 전제하에서 저희가 네. 생각을 한다면 네. 지금 다른 차원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차원이라 하면 김건희 여사 스캔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뭐 학자들은 분류하는 게 직업이니까 유형이 지금 진화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요? 세 가지 유형 정도로 좀 나누어 봤는데요. 첫 번째 유형이 그 대통령 당선 이전에 행해진 불법 의혹들인 거죠. 네, 예를 들자면 학력 위조, 논문 표절 인정도 하셨던 거고요. 대선 당시에 뭐 돈 나고 싶어서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논문 표절, 또 탈세, 가족들의 또 주가 조작 혐의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은 만약 거기에 불법적 요소가 있다면 그 사적 불법 행위에 해당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한 조사가 국민들이 만족할 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제 집권 이후의 문제이지만. 어쨌든 그 행위 자체는 사적인 불법 행위에 해당되는 건데 두 번째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올백 이슈가 발생한 시점부터 지금 세계 언론들이 계속 추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정치적 부패의 카테고리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하는 그 권력 지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취한 그런 경우로 해석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세 번째 공천 개입 문제는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하는 공적인 어떤 그런 권력 자원 이것을 토대로 해서 네. 지금 헌정질서 교란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네. 교란으로 보십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사천이 아니고 그렇죠. 헌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공당에서 국민의 대표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 후보를 결정을 하는 과정인데 네. 그 과정에서 공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사인이 막강한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것은 디올백을 받는 거하고는 다른 카테고리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건 개인적 차원이냐 국가 시스템의 문제냐로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 그렇죠. 이것이 공천이나 지금 이제 과거에도 간간히 나왔던 이야기들로 뭐 대통령실 인사 이런 얘기도 간간히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것이 사실이고 그 영향력이 성공을 거뒀다면 사인의 이권과 관련이 있거나 사인과의 친소관계에 관련된 그런 인물들이 네. 우리 공직의 중요한 결정권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디올백을 받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으로 국가적인 영향을 행사를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스캔들하고 교차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헌정질서 교란행위에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키워드는 지금 비선출 권력의 남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 비선출 권력의 남용이라는 것이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라는 것은 학문적으로 뭐 기본적으로 합의된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본질이 국민이 자신들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자를 스스로 선택한다는 게 네. 이게 민주주의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선택하지 않은 조직이나 집단이나 인물이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권력을 갖는다. 이거는 이제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을 하는 거니까 문제가 되는 게 맞습니다. 되는 게 맞는데 비선출 권력의 구분을 한 번 더 해보자면 공적 비선출 권력이 있고요. 사적 비선출 권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지는 거예요? 네, 이거를 일반적으로 구분을 못 하시는 네.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비선출 권력이란 건 우리가 선출한 적이 없다라는 건데 그렇죠. 공적인 비선출 권력에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군, 뭐 정부, 검찰, 검찰, 기타 공공기관, 권력은 행사, 법원, 정당하게 행사를 그렇습니다. 하는데 다만 선출된 건 아니에요. 공권력이죠. 그렇죠. 공적인 권위가 있고 헌법적이고 법률적인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문제시할 때는 비선출 권력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비선출 권력이 남용될 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선출된 권력에게 권한이 있는 영역까지 비선출 권력이 확장을 하게 될 때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적인 비선출 권력이란 거는 이중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데요. 선출된 대표성이 없다라는 게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공적인 권위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전방위적일 수가 있죠. 네, 사인 지배가 되는 거예요. 사인 그렇죠. 지배. 예. 그래서 비선출 권력, 비선출 공권력의 남용과는 또 다른 차원의 사인 지배에 국민들이 놓이게 된다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도 그 과거에 뭐 태블릿 PC 등등 해서 최순실 씨가 여러 국정에까지 개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국민들이 받은 뭔가 좀 남다른 충격의 이유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교수님이 지금 했던 사적인 비선출 권력이 네. 권력을 행사하고 남용하는 그 근본적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권력자한테 있다고 보십니까?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것이 저희의 그 헌법적인 질서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건 확실하고요.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예.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 결정문을 보면 국정 개입, 최서원의 국정 개입을 허용한 것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탄핵의 주요 사유로 네.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만약에 이제 여기 이제 선을 밟지 않아야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미치면 안 되는 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최서원 씨 경우는 지금 여러 수사와 예. 재판을 통해서 확정된 사실이고요.
김건희 여사 경우는 의혹 차원인데 일단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왜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을 하는가?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대통령에 부여된 과도한 권력 이것이 이제 한국 정치에 예. 민주화 이후에 반복해서 국제적으로 지적을 받았던 학문적으로도 과도한 권한. 네네. 그러니까 그 민주화 독재였다가 민주화를 한 여러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나라들마다 민주주의의 문제점들이 다르게 나타나요. 그 중에 좀 본질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민주적인 선출의 과정에 부정이 개입한다라든지 공정하지 않다라든지 자유롭지 않다라든지 충분히 비밀 투표가 아니라든지 야당의 자유로운 경쟁이 억압된다라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권위주의 정권하고 간발의 차이인 거예요. 한국은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상당 부분 공고화된 사례로 언급이 되어 왔어요. 네. 그에 반해서 한국의 문제는 뭐냐면 선출 과정은 민주적입니다. 큰 틀에서 민주적으로 선출이 됐는데 그렇게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예.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수단이 대단히 약해요. 그렇죠. 그 뭐냐면 의회 또 법원 그리고 시민사회 언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예방하거나 저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정권에 상관없이 과거에 뭐 김대중 대통령의 뭐 아들들이라든지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2000년대 와서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지금 김건희 여사 이슈들 경우에는 좀 더 노골적으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말하자면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이 그 지인이나 네. 가족 부인에게까지 확장되는 그런 양상을 띠는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그와 같은 대통령의 권력 집중의 구조가 지금 원인이라면 네. 그 구조의 원인은 뭐냐? 네. 네, 여기까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공모하고 있다. 네, 그 직접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민주화 이후에 선거 정치의 역학이 저는 이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을 재생산시키는 중요한 기제가 아닌가 하는 가설을 갖고 있어요. 그 어떤 말씀이세요? 뭐냐면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요. 네. 대통령의 권한이 과도하면 야권의 정치인들이나 야권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나 분노나 불만이 누적되지 않습니까? 5년 동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정권 교체 후에 또다시 강력한 권력으로 이를 되돌리거나 처벌하려는 동기가 생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그 동기를 따르지 않는다면 지금 과도한 권력에 의해서 너무너무 분노가 축적이 됐는데 정권 교체 이후에는 권력을 분산시켜서 뭔가 급진적인 개혁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라는 생각이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졌던 유일한 대통령이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정치 개혁에 강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재임 기간 동안 이 권력 구조를 분산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제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마구 비난을 하는데 정권 교체되면 또 반복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선출되지 않은 비선출 권력을 얘기를 하니까 사실 봉건 왕조는 뭐 선출 얘기가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 다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권력의 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같은 카테고리에서 동서양 살을 막론하고 권력 주변에 그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권력에는 전실이 있다. 앞전자를 써가지고 전실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권력은 1인에 의해서 행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군가의 보호자를 받아야 되는 게 이제 그걸 전실이라는 비유로 은유로 한 건데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게 뭐냐면 문고리 권력이라는 걸로 이제 지금은 그렇죠. 뭐 3인방 등등. 그렇죠. 문고리 권력이라는 것이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인데 권력은 강하면 강할수록 문고리 권력은 강해지게 돼 있다. 비례해서 바로 이 틈에서 결국은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비선출 권력이 스며들어갈 수밖에 없는 권력에 갖고 있는 본질적 속성이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본질에서 출발을 하는데 그 본질적인 측면이 어떤 그 부정적인 잠재성이죠. 그렇죠. 그게 실제로 현실화되지 않게끔 만드는
일종의 대항 권력이 얼마만큼 제도화되느냐 바로 그거죠. 이것이 민주주의의 질을 결정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 정치사학에 관심을 가진 지 지금 한 30년, 30년 전에 읽었던 굉장히 그 지금까지는 늘 담아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몽테스키에가 법의 정신에 이런 말을 써요. 권력이란 견제되지 않는 한 남용되기 마련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은 또 다른 권력에 의해서 견제되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소름 끼쳤어요. 이건 권력의 본질이고 거기서 저희가 누구나 알고 있는 삼권 분립의 이론이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이나 뭐 총리나 이런 정치 지도자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통치할 그러니까 권력의 본질은 전에 저희가 말씀을 나눴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혼자서는 권력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네, 혼자서는 나오지 않고 다수의 힘을 결집할 수 있는 데에서 권력이 생성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수의 코어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코어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지도자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네, 근데 그 신뢰가 문제는 거기서 발생하는 네, 거죠. 법적이고 제도적인 정당성을 갖는 집단이냐 아니면 자신의 사적인 측근 세력이냐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사적인 측근이 어디에나 있죠.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는데 그 사적인 측근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공적 지위를 갖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자녀나 가족들이 함께 그 국정에 관여하는 데 대한 허용도가 한국보다 훨씬 높죠.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딸 사이가 뭐 딸 사이 다 있죠. 근데 보좌관으로 모두가 들어가고 뭐 이랬죠. 공적인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근데 한국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전혀 그런 공적인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은 네,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대통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익을 취하거나 그렇죠. 대통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국정과 당무에 개입을 하는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어느 선을 심각하게 밟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결론에 도달한 게 결국은 권력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남용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그 권력 남용 여지를 제어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지를 않으면 이건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 네네. 있다. 그러면 그 제어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 네. 결국 귀착된 건 민주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점에서. 네. 민주주의와 또 올바로 이해된 의미의 법치, 그렇죠. 네, 헌정주의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뭐 정치 연구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수평적인 문책 가능성과 수직적인 문책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책 가능성이라고 저는 번역을 하는데 뭐 책무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게 뭐냐면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의혹이 있을 때 조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조사 결과 잘못이 발생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아까 저희 이야기했던 대항 권력인데요. 수평적인 문책 가능성이란 것은 또 다른 권력기관에서 국가기관에서 권력의 남용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처벌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예. 수직적인 측면은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견제 능력이겠죠. 그렇죠. 네. 근데 시민 영역에 언론도 포함이 되는데 포함이 됩니다. 언론이 네. 뭔가 하면은 가짜 뉴스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니 네네. 네, 트럼프가 대표적이었죠. 이게 네, 지금 정권을 비판하면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했죠. 바로 거기서 지금 이게 예방적 차원에서 기자가 작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네. 바라보는 하나의 증자가 바로 그거일 수 네네. 있다. 이런 네.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민주주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네. 거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아쉽게도 신진욱 교수와는 오늘이 좀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일단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우리 그 촌철님들께서 좀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김종배 PD님과 이런 대화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저는 아주 행복하게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다른 기회에서 또 제가 연구하는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게요. 네. 뭐 다른 또 계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기대를 하면서 아쉽지만 오늘은 좀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진욱 중앙대 교수였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